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욱입니다. 여러분, 서울시 시험 치르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지금부터요,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그 풀어본 문제, 거기에 대해서 중요 포인트 위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그 행정법 총론 문제를 보았는데요. 여러분들 느낌이 어땠습니까? 작년 서울시 문제하고 비교를 해보게 되면 작년 서울시 문제는요, 옳은 것을 골라라,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하는 문제가 대단히 많이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제 그렇지는 않았어요. 근데 전체적인 시험의 그 난이도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작년 시험 문제보다 올해 서울시 구급 문제가 조금 더 어려웠지 않느냐, 이리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작년 시험 문제하고요, 올해 시험 문제를 비교를 해봤을 때 한 문제 정도 내지는 1.5문제 정도, 이 정도에 있어서 올해 시험 문제가 난이도가 좀 높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하튼 한번 우리 문제 전체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먼저 1번이에요. 행정행위의 효력 발생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를 따르라. 행정행위의 효력 발생 요건, 행정행위의 효력 발생 요건이라고 할 것 같으면 상대방이 있는 처분이다. 그럴 때에는 그 상대방한테 행정처분이 도달이 돼야 될 겁니다. 그 상대방의 도달, 이게 바로 행정행위의 효력 발생 요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바로 그 도달, 이것과 관련된 내용을 묻는 문제가 되게 될 겁니다. 1번, 행정행위의 효력 발생 요건으로서의 도달은 상대방이 그 내용을 현실적으로 알 필요까지는 없고 다만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짐으로써 충분하다. 맞죠? 자, 우리가 법학을 공부함에 있어서 도달이라고 하는 개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도달의 개념에 대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요, 이 도달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행정처분의 내용을 안 것,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 이걸 말하죠. 그래서 맞는 문장입니다. 그 다음에 2번은 우리 행정절차법의 규정에 있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패스를 하고요. 그 다음에 3번 문장 봅시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은 송달받을 자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허용이 된다, 그랬는데요. 안 그렇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도 있습니다. 우리 행정절차법이 송달에 관한 규정을 둬놓고 있는데 그 행정절차법이 규정해 놓고 있는 송달의 방법으로는 첫째, 교부 송달, 그 다음에 두 번째, 우편 송달, 그 다음에 세 번째, 정보통신망을 통한 송달, 그 다음에 네 번째, 공고에 의한 송달, 공고, 공시 송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방법에 대해서 우리 행정절차법이 규정을 해놓고 있는데요. 이 3번 문장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송달입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송달을 행정청이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송달받을 자의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은 허용이 된다. 이건 틀립니다.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지요. 그래서 1번 문제의 정답은 3번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2번. 행정소송법상 취소 판결의 효력중 기속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를 따른다, 그랬어요. 자, 취소 소송에 있어서의 인용 판결, 취소 판결의 효력 중 기속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를 따르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 기속력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판례는 기판력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바로 그것과 관련된 문장이 1번 문장이 되게 돼요. 1번. 종전 확정 판결의 행정소송 과정에서 한 주장 중 처분 사유가 되지 않아 판결의 판단 대상에서 제외된 부분을, 거기 처분 사유가 되지 않아 판결의 판단 대상에서 제외된 부분 밑줄 그어 보십시오. 다시 한번 처음부터 보면 종전 확정 판결의 행정소송 과정에서 한 주장 중 처분 사유가 되지 않아
그러니까 이때 주장은 지금 누가 한 것이 되겠습니까? 행정청 쪽에서 한 것이 될 겁니다. 처분의 사유로 행정청이 들고 나온 것이 있었더라 그 말이죠. 다시 보면 종전 확정 판결의 행정소송 과정에서 한 주장 중 처분 사유가 되지 않아 판결의 판단 대상에서 제외된 부분, 처분 사유가 되지 않아서 법원의 판결의 판단 대상에서 제외된 부분입니다. 이거를 행정청이 그 후 새로이 행한 처분, 그러니까요, 가령 A라고 하는 처분이 행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A라고 하는 처분에 대해서 소송이 제기되었어요. 그리고 그 소송에서의 판결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또 행정청이 가령 B라고 하는 처분을 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럴 때 그 A라고 하는 처분에 대한 소송에서 행정청이 주장한 것이 있었는데 그 행정청이 주장한 사유가 처분 사유가 되지 않는다라고 해가지고 법원이 판단을 그에 대해서는 하지를 않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법원의 판단이 없는 그 처분 사유를 이유로 해가지고 행정청이 B라고 하는 처분을 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B라고 하는 처분에 대해서 또 소송을 제기했더라 이런 얘기가 됩니다. 지금 이런 얘기예요. 여기 지금 행정청이 가령 갑한테 A라고 하는 처분을 했습니다. A라고 하는 처분을 했는데 요거에 대한 취소 소송이 제기가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취소의 심리 도중에 이 A 처분을 한 행정청이 A 처분의 사유입니다. 이 A 처분의 사유로 가령 알파라고 하는 걸 주장을 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알파라고 하는 사유는 A 처분의 사유가 될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법원이 이 알파라고 하는 사유와 관련해가지고는 판단을 안 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판결이 내려졌고 이 판결이 확정이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행정청이 이렇게 A 처분에 대한 소송에서 판결이 확정이 된 요 시점 이후인 가령 요 시점입니다. 요 시점에서 행정청이 이제 갑한테 B라고 하는 처분을 했더라 이 말이에요. B라고 하는 처분을 했습니다. 지금 이럴 때 이 B라고 하는 처분을 행정청이 이 알파를 이유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A 처분의 사유로 A 처분에 대한 소송에서 행정청이 알파를 주장을 했는데 법원은 이 알파라고 하는 것은 A 처분의 사유가 될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알파에 대해서는 법원이 판단을 하지 않고 이렇게 판결을 내렸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알파라고 하는 사유를 이유로 해가지고 행정청이 이런 판결이 있은 후에 B라고 하는 처분을 했더라 이런 얘기예요. 자, 이거다 관련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처음부터 보면 종전 확정 판결의 행정소송 과정에서 한 주장 중 처분 사유가 되지 않아 판결의 판단 대상에서 제외된 부분을 행정청이 그 후 새로이 행한 처분, 새로이 행한 처분이 이 칠판에서는 지금 비처분이 되겠죠. 그 후 새로이 행한 처분의 적법성과 관련해서 새로운 소송에서 다시 주장하는 것, 이것은 확정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이 된다 그랬는데 이거는 확정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이 되겠습니까? 저촉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촉이 되지 않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알파와 관련해 가지고는 이 사건 A 처분에 대한 소송 사건에서 법원이 판단을 한 것이 아니더라 그런 얘기예요. 법원이 판단을 한 것이 아니니까 이 A 처분에 대한 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이 되고 난 후에 B 처분의 사유로 행정청이 알파를 제시한다. 또는 이 B처분에 대한 소송이 제기됐을 때 이 알파라고 하는 걸 B처분의 사유로 주장한다라고 하는 것이 기판력에 저촉이 되는 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 A처분에 대한 소송에서 알파와 관련해 가지고는 법원이 판단을 한 게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 거기 그 후 새로이 행한 처분의 적법성과 관련해서 새로운 소송에서 다시 여기 칠판에 있는 알파라고 하는 사유를 주장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확정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이 된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문장입니다. 여러 법규 위반을 이유로 한 영업허가 취소 처분이
처분의 이유로 된 법규 위반 중 일부가 인정이 되지 않고 나머지 법규 위반으로는 영업허가 취소 처분이 비례 원칙의 위반이 된다라고 취소가 된 경우에 판결에서 인정되지 않은 법규 위반 사실, 판결에서 인정되지 않은 법규 위반 사실 밑줄입니다. 판결에서 인정되지 않은 법규 위반 사실을 포함해서 다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더라. 이것은 동일한 행위의 반복은 아니지만 판결의 취지에 반한다. 맞는 내용이 되겠어요. 왜냐하면 이미 그 확정된 판결에서 이제 인정이 되지 않은 법규 위반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법규 위반 사실을 포함을 해가지고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 영업정지 처분은 동일한 행위의 반복은 아니지만 판결의 취지에 반한다. 판결의 취지는 뭡니까? 그러한 그 법규 위반 사실은 인정 안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러한 법규 위반 사실을 이유로 해가지고 영업정지 처분을 행했으니 이것은 판결의 취지에 반한다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 다음 3번 파면 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이 확정이 되면 파면이 되었던 원고를 복직시켜야 한다. 그렇죠? 파면 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이 확정이 되면 그 확정된 판결에 의해서 파면 처분은 곧 소멸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 공무원 본래의 직위에 복직을 시켜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법규 위반을 이유로 내린 영업허가 취소 처분이 비례의 원칙 위반으로 취소가 된 경우에 동일한 법규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 그렇죠?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한 것이 너무나 과잉해서 비례 원칙 위반이다. 이렇게 법원이 판단을 했으니 이제 그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내린 행정청이 영업허가 취소 처분보다 가벼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다. 이거는 할 수가 있고 이걸 했다 하더라도 그건 기속력 저촉이 아니다. 이렇게 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판결의 취지가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해가지고 너무나 과잉해서 비례원칙 위반으로 위법하다. 이렇게 본 것이니 그 영업허가 취소 처분보다 가벼운 영업정지 처분을 행정청이 내렸다 하더라도 이건 기속력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되게 됩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어요. 이 문제의 이제 정답이 1번이 되게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정답을 고르는데 여러 수험생들이 조금은 힘이 들을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그 다음에 3번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를 따른다. 1번 이해관계자인 당사자에게 문서 열람권을 인정하는 행정절차법의 정보공개와는 달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모든 국민에게 정보공개 청구를 허용을 한다. 자, 정보공개와 관련한 규정이 이제 행정절차법에도 있고 그 다음에 두말할 여지 없이 정보공개법에도 있게 되는데 양 규정상의 차이가 있더라. 행정절차법상의 문서 열람 이것도 일종의 정보공개에 해당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 행정절차법상의 문서 열람 이거는 이해관계인에게 인정이 되는 것인데 비해 이제 정보공개법상의 정보공개 청구는 모든 국민에게 인정이 되는 차이점이 있더라. 그 다음 2번 행정정보공개의 출발점은 국민의 알 권리인데 알 권리 자체는 헌법상으로 명문화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헌법재판소는 초기부터 국민의 알 권리를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인정을 하여 왔다. 맞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에 관한 명시적인 명문의 우리 헌법상의 규정은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알 권리를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 우리 헌법재판소는 인정을 하지요. 그 다음 재건축사업 계약에 의해 조합원들에게 제공이 될 무상보상평수의 산출 내역 조합원들에게 제공이 될 무상보상평수 산출 내역 이것은 법인 등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아니며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요. 이거는 비공개상 정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태도죠. 자, 맞고요. 그 다음 판례는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된 특수법인이다 라고 하는 점만으로 정보공개 의무를 인정하고 있으며 다시금 해당 법인의 역할과 기능에서 정보공개 의무를 지는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판단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틀립니다.
이제 정보공개법 시행령, 정보공개법 시행령에 보게 되면은요,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이 된 특수법인,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이 된 특수법인, 여기도 정보공개 의무를 지는 정보공개법령에 적용을 받게 되는 이제 공공기관으로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된 특수법인도 정보공개법의 규율을 받는 공공기관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된 특수법인 모두가 예외 없이 다 정보공개 의무를 지는 정보공개법령상의 공공기관에 해당이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대법원은요, 해당 법인의 역할과 기능 이런 측면을 고려를 해가지고 정보공개 의무를 지는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손실보상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어요. 자, 그런데 4번 문장만 한번 가봅시다. 보상액을 산정할 경우에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해 토지 등의 가격이 변동이 되었을 때에는 이것을 고려를 하여야 한다 그랬는데요. 해당 공익사업, 다른 공익사업이 아니라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해서 토지 등의 가격 변동이 있을 때 이 토지 등의 가격 변동은 보상액 산정 시 고려 대상이 아니죠. 그래서 4번 문장 틀렸어요. 정답은 4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판례가 항고성의 대상인 처분성을 부정한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랬습니다. 수도 요금 체납자에 대한 단수조치, 이 단수조치에 대해서는 우리 판례가 이제 처분성을 인정을 했죠. 이 단수조치는 권력적 사실행위, 단수조치는 성질이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우리 판례가 이렇게 봤어요. 자, 이에 대해서는 처분성 인정했고, 그 다음 전기나 전화의 공급자에게 위법권 충분에 대한 단전이나 또는 전화 통화 단절 조치, 그러니까 전기를 끊어버려라, 그 다음에 전화를 끊어버려라 라고 하는 것의 요청 행위입니다. 이때 단전, 그 다음에 전화통화 단절 조치, 이게 아니라 이걸 해달라라고 행정청에서 그 소관 업무 담당 기관에게 요청을 한 겁니다. 이 요청행위는 이 요청행위만 가지고 직접적으로 전기가 끊어지고 전화가 끊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어서 이것은 직접적으로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항고성의 대상성, 처분성을 부정했습니다. 요청행위 부정했어요. 그 다음 공무원에 대한 당연퇴직 통지, 이거는 아니죠. 처분성 인정 안 되고, 그 다음에 병역법상의 신체등위 판정, 이것도 아니죠. 그 다음에 교육부 장관이 내신 성적 산정 기준의 통일을 기하기 위해 시도교육감에게 통보한 대학 입시 기본계획 내의 내신 성적 산정 지침, 이것도 항고성의 대상이 되는 처분성이 인정이 되지 않죠. 그래서 이제 설문 중에서 기억만 항고성의 대상이 되는 처분성이 인정이 된 것이고요. 나머지는 전부 부정이 됐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어요. 그 다음 6번 행정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행정조사는 사실행위의 형식으로만 가능하다. 행정조사라고 하는 것은 행정기관이 행정작용에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수집하는 활동, 이걸 말하는데, 이때 이 행정조사라고 하는 것을 행정기관이 사실행위의 형식으로만 행하느냐? 아니죠. 가령 사실행위의 형식으로 행한다라고 하는 것에 해당이 되는 대표적인 예는 뭐냐면요. 가령 담당 공무원이 갑이라고 하는 자가 운영을 하는 공장에 찾아와 가지고 장부를 뒤적뒤적 하면서 정보나 자료를 획득을 하더라. 그 다음에 공장에서 얼마만큼의 오염물질을 하수구를 통해서 배출을 하는지를 확인을 하기 위해 가지고 비커에다가 그 오염물질, 하수구로 배출이 되는 오염물질을 하수를 떠가지고 그걸 조사를 하더라. 그러면 이런 것들은 지금 사실행위가 되게 됩니다. 장부를 실제로 열람을 하면서 자료나 정보를 획득하더라. 그 다음에 하수를 제출을 해가지고 거기에 섞여 있는 오염물질의 농도를 파악을 하더라. 이런 것들은요 기본적으로 사실행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행위를 통해서 이제 행정조사가 행해진다? 이건 당연한데요. 사실행위의 형식으로만 가능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행정행위, 행정처분의 형식으로도 행정조사가 행해지기 때문입니다. 아까 앞에서는 그 담당 공무원이 갑이 운영하는 공장에 직접 방문을 해가지고 장부를 뒤적뒤적 하면서 자료나 정보를 획득한다 이랬는데요. 그게 아니라 담당 공무원이 이제 그 갑에게 이러이러한 자료를 언제까지 우리 행정기관에게 제출하라라고 하는 제출명령 처분을 내려가지고 그 제출이 된 자료에 의해서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획득한다. 이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 자료 제출 명령, 이거는 행정행위, 행정처분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정행위, 행정처분은 사실행위가 아니고 법적 행위이죠. 그래서 틀렸어요. 행정조사는 사실행위의 형식으로만 가능한 건 아니고 법적 행위, 그러니까 행정행위와 같은 법적 행위의 형식으로도 가능하다. 그 다음 조사 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가 있을지라도 법령 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어야 실시가 가능하다 그랬는데요. 그 조사 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가지고 실시하는 조사도 있습니다. 행정조사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죠. 하나가 강제조사, 하나가 임의조사잖아요. 이럴 때 임의조사라고 하는 것은 그 조사 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가지고 실시하는 행정조사가 되게 되고, 그러한 임의조사, 자발적인 협력을 얻어가지고 실시하는 행정조사의 경우에는 법령의 규정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그 다음 조사 대상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뒤에도 현장 조사가 가능하다 그래요. 자, 행정조사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현장에 담당 공무원이 나가가지고 하는 그 현장조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현장조사는요, 꼭 두새벽에 나와서 한달지, 업무가 다 끝나고 난 뒤에 나와서 한달지, 이러면 안 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원칙이에요. 그리고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뒤에도 현장조사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그러나 조사 대상자 쪽에서 오케이를 해줬을 때에는, 동의를 해줬을 때에는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뒤에도 현장조사는 가능하다. 이렇게 되게 됩니다. 맞고요. 그 다음 자발적인 협조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조사에 대해서 조사 대상자가 조사에 응할 것인지에 대한 응답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거기 조사에 응할 것인지에 대한 응답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법령 등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조사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가 아니고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자, 이 정도 이렇게 보면은 이제 정답은 3번이 되게 됩니다. 6번의 정답은 3번이에요. 그 다음에 7번. 현행 행정절차법의 적용과 관련해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를 따르라. 행정절차법은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이지만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동의 또는 승인을 얻어 행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의 적용은 배제가 된다. 맞아요. 행정절차법은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이죠. 그러나 일정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일정 사항 중에 하나에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동의 또는 승인을 얻어 행하는 사항, 이게 포함이 되지요. 그 다음 행정과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를 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절차법의 입법 목적과 행정절차법 3조 2항 9회 규정 내용 등에 비춰 보면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된다 그랬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판례를 통해 가지고 익히 많이 한 것이죠.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 전부,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 전부, 여기에 대해서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성질상 하고 그 다음에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것, 여기에 대해서만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가 되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 다음 대법원에 따르면 행정절차법 적용이 제외되는 의결 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을 적용해서 의견 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는 없다. 맞죠? 이건 어떻게 보면 국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다시 보면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제외가 되는 것이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행정절차법을 적용해가지고 의견 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게 될 겁니다. 그렇죠? 우리 행정절차법에서는 침입적 처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원칙적인 의견 청취 절차를 밟도록 하는 규정을 둬놓고 있는데, 다른 한편 일정한 경우에는 그 의견 청취 절차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또한 두어놓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행정절차법은 일정한 경우 의견 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놓고 있는데, 어떤 것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에 적용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행정절차법에 적용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을 적용해가지고 행정절차법에 따라 의견 청취 절차 생략할 수 있는 건 아니겠더라. 이렇게 되게 될 겁니다. 바로 이게 3번 문장이 되게 돼요. 이 3번 문장은요, 실은 뭐하고 관련이 되죠? 공정거래위원회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 결정을 거쳐서 행하는 사항. 이것하고 관련이 되게 돼요.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 결정을 거쳐서 행하는 사항은 우리 행정절차법 시행령에서요, 행정절차법에 적용이 없도록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 결정을 거쳐서 행하는 사항과 관련해 가지고 행정절차법을 적용을 해 가지고 행정절차법상의 의견 청취 절차 생략 사유에 해당한다라고 해서 의견 청취 절차를 생략한다. 요건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게 되는 겁니다. 여하튼 맞는 문장이고요. 그 다음에 행정절차법은 국세기본법과는 달리 행정청에 대해서만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를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래요. 거기 행정절차법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규정을 두어놓고 있고 국세기본법에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규정을 두어놓고 있는데요. 행정절차법은 신의성실의 원칙과 관련해 가지고 행정청 쪽에 대해서만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맞아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번. 판례를 따를 때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은 패스를 하고요. 그 다음에 2번도 패스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하고 4번 문장을 보려고 해요. 먼저 3번. 가공품의 원료로 가공품이 사용이 될 경우, 그러니까 어떤 가공품을 만드는데 그 만드는 가공품의 원료로 또 다른 가공품이 사용이 되더라. 지금 이런 경우입니다. 가공품의 원료로 가공품이 사용이 될 경우 원산지 표시는 원료로 사용된 가공품의 원료 농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농림부 고시가 있더라 이 말이죠. 이때 이 농림부 고시가 농산물 원산지 표시 요령입니다. 이 농산물 원산지 표시 요령은 법규명령으로서의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다 그랬는데요. 이러한 농산물 원산지 표시 요령, 이거는 그 규정 내용에 비춰봤을 때 이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 인정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 판례도 이거 이 농산물 원산지 표시 요령에 대해서 법규명령으로서의 대외적 구속력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틀립니다. 그 다음 4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기준을 정해놓고 있는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이때 이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이건 기획재정부령입니다. 기획재정부령이에요. 이런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기준, 이걸 정해놓고 있는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이거는 부령이지만 이거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기준을 정해놓고 있는 그 재량 준칙적인 성질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대외적 구속력 인정 안 돼요. 판례도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 다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소하는 여력이 없다 그랬는데요. 지금 출제자는 이 문장을 맞는 문장으로 출제를 했어요. 그런데 이 4번 문장도 충분히 틀린 것으로 보아야 됩니다. 이건 출제의 오류로 볼 수 있는 문제예요. 자, 우선 다시 한번 보면 앞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기준을 정해놓고 있는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이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재량 준칙적 성질을 갖는 것으로서 이제 대외적 구속력 인정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맨 뒷부분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소하는 효력이 없다, 이건 맞습니다. 그런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도 불용이겠죠. 이것은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소하는 여력이 없다 그랬는데요. 이 부분은 타당하다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시행규칙 불용이 있을 때 그 시행규칙 불용이 가령 1조부터 100조까지 있다라고 할 때 1조부터 100조까지 전체가 다 법규성이 없는 겁니까? 아니죠. 그 불용상의 시행규칙상의 제재적 처분 기준에 해당이 되는 놈, 이거에 대해서만 우리 판례가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시행규칙 자체가 마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체, 그 시행규칙 불용 전체가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문장이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틀렸다라고 볼 수가 있게 돼요. 실제로 우리 대법원도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체가 다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게 아니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 그 제재적 처분에 관한 규정, 그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76조 1항 별표 2 등입니다. 이런 별표에 흔히 뭐에 관한 규정이 두어집니까? 처분기준, 제재적 처분기준에 관한 규정이 두어지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이 대외적 구속력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보았을 뿐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장은 마치 시행규칙 전체가 불용 전체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체가 불용 전체가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거는 틀렸다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3번이 정답이 되고요. 그런데 다른 한편 4번도 정답으로 보아줄 수 있는 여지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9번. 다음 중 단계별 행정행위에 관한 판례의 태도로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거기 1번 문장 패스를 하고요. 2번 문장도 패스를 하고 3번하고 4번 문장을 보려고 합니다. 3번. 행정청이 내인가를 한 다음 이것을 취소를 하는 행위입니다. 내인가. 내인가는 확약에 해당이 되는 경우도 있죠. 내인가 전체, 내인가나 내허가 전체, 이게 확약에 해당이 된다 그 얘기는 아니죠. 그래서 이제 그 확약, 강학상 확약, 이게 실무에 있어서는 내인가다, 내허가다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 그 실무상 내인가, 내허가로 표현이 되는 모두가 다 확약에 해당이 되는 건 아닙니다. 여하튼 그렇게 되는데요. 이때 행정청이 내인가를 한 다음에 이 내인가를 취소를 했더라 이런 얘기요. 이럴 때에는 인가 신청을 거부를 하는 처분으로 보아야 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인가 신청 자체를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맞아요. 그 다음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이 있는 경우 주택건설사업계획, 주택건설계획 승인 처분은 사전결정에 기속이 되므로 다시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다 그랬는데, 다시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없으면 사전결정이라고 하는 걸 따로 둘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사전결정이 있고 그 뒤에 주택건설 계획에 대한 승인 처분 요게 있게 되는 거예요. 사전결정, 그 다음에 이 승인 처분이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전결정이 있게 되면은 사전결정이 뒤에 주택건설 계획 승인 처분을 기속을 하게 되어가지고 행정청이 다시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은 국어적으로도 말이 안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물론 이제 사전 결정이 있게 되면 사전 결정이 주택건설계획 승인 처분 후에 행해지는 주택건설계획 승인 처분을 기속하기는 기속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행정청이 승인을 해야만 한다 이건 아닙니다. 승인 여부 결정할 수 있게 돼요. 사전 결정이 있다라고 해서 사전 결정의 행정기관이 100% 완전히 다 기속이 되어 가지고 반드시 승인을 해야만 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틀린 문장이에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번. 영업허가의 양도와 제재처분의 효과 및 제재사유의 승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를 따르라. 1번. 양도인의 위법 행위로 양도인에게 이미 제재처분이 내려진 경우에 영업정지 등 그 제재처분의 효력은 양수인에게 당연히 이전이 된다 그랬어요. 그 이미 제재처분이 내려진 경우에 양수인에게 그 제재처분을 받은 효과는 원칙적으로 승계가 된다, 이전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2번. 주택건설 사업이 양도가 되었으나 그 변경 승인을 받기 이전에 행정청이 양수인에 대해서 양도인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통지했더라 그 말이에요. 여기까지만 다시 봅시다. 주택건설 사업 이게 있었어요. 이게 양도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주택건설 사업에 대한 승인을 갑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이 받은 그 주택건설 사업과 관련된 걸 갑이 을에게 가령 50억을 받고 넘겨줬다 이 말이에요. 50억을 받고 넘겨줬다라고 하는 얘기는 민사적으로는 사법상으로는 지금 사업의 양도 양수가 이루어졌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지만은요, 어디까지나 이때의 양도 양수는 사법상의 민사상의 양도 양수인 것이고 행정청과의 관계에서 다시 말해서 공법적인 측면에서 공법상으로는 행정청에 의한 이 양도 양수에 대한 승인 요게 있어야 이제 공법상으로는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민사적으로 양도 양수가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다시 말해서 사법적으로 양도 양수가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공법적으로도 행정법적으로도 그게 양도 양수가 되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그 행정법적으로 공법적으로 양도 양수가 되려면 이제 그것에 대한 행정청의 승인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시 봅시다. 주택건설 사업이 양도가 됐으나 그 변경 승인을 받기 이전 이렇게 돼 있어요. 변경 승인을 받기 이전 동그라미 치십시오. 변경 승인을 받기 이전입니다. 그럼 변경 승인을 받기 이전이다라고 할 것 같으면 행정청의 입장에서는 지금 누가 주택건설 사업에 대한 승인권자가 되게 됩니까? 누가 승인을 받은 자가 되게 돼요. 그러니까 주택건설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가 되게 되는 거죠. 여전히 양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변경 승인을 받기 이전에 행정청이 그런데 양수인에 대해서 양도인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통지했더라 이 말이에요. 양수인한테 양도인에게 했던 그 사업계획 승인 취소한다라고 하는 통지를 했더라 이 말이에요. 이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한다라고 하는 처분을 하려면 누구한테 해야 되는 겁니까? 양도인한테 해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양수인한테 했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면은 이때 이 양수인한테 행해진 사업계획 승인 취소 처분, 사업계획 승인 취소 이거는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는 해당이 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양도인한테 해야지 양도인한테 하는 것이지 양수인한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때 사업계획 승인 취소는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될 수가 없을 거예요. 다시 보면 주택건설 사업이 양도가 되었으나 변경 승인을 받기 이전에 행정청이 양수인에 대해서 양도인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했다는 사실을 통지한 경우 이러한 통지는 양수인의 법률상 지위에 변동을 일으킴으로 행정처분이다. 틀렸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여기 3번하고 4번은 패스를 하도록 합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11번. 다음 사안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은 판례를 따른다. 1번. 그 박스를 봅니다. 갑은 공중보건의로 근무를 하면서 을을 치료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을은 폐혈증으로 사망을 했다. 유족들은 갑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를 했고 갑의 의료상 경과실이 인정이 된다라고 하는 걸 이유로 갑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확정이 되었다. 이에 갑은 을의 유족들에게 판결금 처분을 지급을 했고 이후 국가에 대해 구상권 행사를 하였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거 관련해가지고 1번 공중보건의 갑은 국가배상법상인 공무원에 해당한다. 두말할 여지가 없고요. 그 다음에 공중보건의 갑이 직무수행상 불법행위로 을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 등이 국가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외에 갑 개인도 공중보건인 갑 개인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다고 한다면 민사상의 민법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맞죠?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도 피해자에 대해서 민사상의 민법상의 배상 책임을 부담하죠. 그 다음 을의 유족에게 손해를 직접 배상을 한 경과실이 있는 공중보건의 갑은 국가에 대해서 자신이 변제한 금액에 대해서 구상권을 취득하게 되죠. 그래서 구상권 취득할 수 없다. 틀렸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12번으로 넘어갑시다. 부관에 대한 행정쟁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를 따른다. 1번
부담이 아닌 부관은 독립해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가 없으므로 이에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대해서는 각하 판결을 하여야 한다. 그렇죠? 우리 판례는 부담 이외의 부관에 대해서는 독립쟁송 가능성을 인정을 안 하고 부담 이외의 부관에 대해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를 하게 되면 그거는 부적법하다라고 해가지고 각하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위법한 부관에 대해서 신청인이 부관부 행정행위의 변경을 청구를 하고 행정청이 이것을 거부한 경우 동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때 행정청의 거부는 두말할 여지 없이 행정쟁송으로 다툴 수 있는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 처분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맞고요. 그 다음 기부 체납받은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익 허가에서 공유재산의 관리청이 정한 사용수익 허가의 기간입니다. 사용수익 허가의 기간은 그 허가의 효력을 제한하기 위한 행정행위의 부관으로서 여기까지는 맞죠? 행정행위 부관으로서 이러한 사용수익 허가의 기간에 대해서는 독립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런 사용수익 허가의 기간은 부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어서 우리 판례 독립쟁송 가능성을 인정 안 합니다. 그래서 독립해서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다. 틀려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13번 문제로 내려갑니다. 13번 문제. 행상법률관계의 당사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음 판례를 따르라. 국가나 지자체는 행정청과는 달리 당사자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가 있고 국가배상 책임의 주체가 될 수가 있다. 뭐 당연하죠. 그 다음에 법인격 없는 단체는 공무수탁사인이 될 수가 없다. 법인격 없는 단체는 공무수탁사인이 될 수가 없습니까? 아니죠. 법인격이 있냐 없냐라고 하는 것하고 공무수탁사인이 되냐 안 되냐라고 하는 거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정비조합은 공법인으로서 행정주체의 지위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가 아니고 공법인으로서 행정주체의 지위를 갖죠. 그 다음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상의 민영교도소는 행정보조인에 해당한다가 아니고 민영교도소도 일종의 공무수탁 사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요 정답은 1번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14번 판례가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를 인정한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랬어요. 행정대집행의 계고와 대집행영장의 통지 하자의 승계 인정됐죠? 안경사 시험 합격 취소 처분과 안경사 면허 취소 처분 인정되죠? 그 다음에 개별 공시지가 결정과 과세 처분 원칙적으로 인정되죠? 그 다음에 일제 강점화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친일 반민족 행위자 결정과 독립용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 적용 배제 결정 이 양자사의 하자의 승계 우리 판례가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공무원의 직위해제 처분과 면직 처분, 하자의 승계 부정, 건물 철거 명령과 대집행 계고 부정, 과세 처분과 체납 처분 부정이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15번.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음 판례를 따르라. 1번. 취소심판의 인용재결은 취소재결, 변경재결, 취소명령재결, 변경명령재결이 있다. 그랬는데 취소명령재결은 현재는 인정 안 되죠. 그래서 취소명령재결이 빠져야 맞습니다. 그 다음 거부처분은 취소심판의 대상이므로 거부처분의 상대방은 이에 대해서 취소심판만 청구할 수 있다. 거부처분은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는 의무이행심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외에 이제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심판도 가능하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데 우리의 통설과 판례는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심판도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기 취소심판만 거부처분에 대해서 가능하다. 이거는 당연히 틀렸어요. 의무이행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의무이행심판 및 취소심판이 다 가능합니다. 그 다음 행정심판위원회가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을 하는 재결을 하면 행정청은 재결의 기속력에 따라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처분을 해야 하고 이것을 통해 당해 처분은 처분 시에 소급해서 소멸이 되거나 변경이 된다. 그랬는데 틀렸죠? 여기 거기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재결 동그라미 쳐봐요.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재결 동그라미 치면은 이때의 재결은 어떤 성격을 갖는 재결입니까? 형성적 성격을 갖는 재결이에요. 그래서 형성재결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됩니다. 형성재결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요. 이때 행정심판위원회가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하거나 변경을 하는 재결을 하게 되면 그 재결에 의해서 곧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어 있는 처분이 취소가 되거나 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지 이런 재결이 있게 되면 이런 재결의 취지를 존중을 해가지고 행정청이 취소하면 그때 취소가 된다. 변경을 하면 그때 변경이 된다.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거기 다시 보면 행정심판위원회가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재결을 하면 행정청은 재결의 기속력에 따라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처분을 해야 하고 이런 것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이것을 통해서 당해 처분은 처분 시에 소급에 대해 소멸이 되거나 변경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뭐에 의해서?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에 의해서 취소가 되거나 변경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 거부처분 취소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은 그 재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해야 하는 것이므로 행정청이 그 재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그 처분과는 양립을 할 수 없는 다른 처분을 한다면 이것은 재결의 기속력에 반해서 위법하다. 이렇게 되게 되고 이 재결의 기속력에 반한 처분은 무효다라고 보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 이 처분은 당연히 재결의 기속력에 반해서 위법하고 무효인 처분이다. 위법 무효다. 이렇게 봐야 돼요. 자, 이게 맞는 문장입니다. 정답은 4번. 그 다음에 16번. 16번과 관련해 가지고는요. 1번. 과태료 부과 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해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타법률이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후자를 따르는 게 아니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규정을 따르죠.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 하나의 행위가 둘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있어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원칙이다. 맞죠? 그 다음에 과태료는 행정질서 유지를 위한 의무위반이라고 하는 객관적 사실에 대해서 과하는 제재이므로 과태료 부과에는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는다.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에는 고의과실이 요건이 되지요. 틀렸고 그 다음에 과태료에는 소멸시효가 없으므로 행정청의 과태료 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상 일정한 시간이 지나더라도 그 처벌을 면할 수는 없다. 과태료 징수의 시효가 있죠. 5년. 그래서 틀렸어요. 정답은 2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17번. 처분 사유 추가 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며 판례를 따르라. 4번 문장을 갑시다. 주류, 면허, 지정조건 중 제6호 무자료 주류 판매 및 위장거래 항목을 근거로 한 면허 취소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지정조건 2호 무면허 판매업자에 대한 주류 판매를 새로이 그 취소 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이 된다 그랬는데 이거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이 되지는 않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 다음 정답은 그래서 4번이고요. 18번.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를 따른다. 건축법에 따른 착공신고를 반려하는 행위. 그 건축법에 따른 착공신고 반려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죠. 그래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본 1번 문장은 틀렸고요. 그 다음에 2번. 건축법에 따른 건축신고를 반려하는 행위. 건축신고의 반려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라고 보는 게 판례죠. 그래서 2번 문장 맞고요. 그 다음에 인허가 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행정청이 그 실천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수리를 요하는 신고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수산업법 44조 소정의 어업신고, 어업신고도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이 되죠. 자, 그래서 틀린 문장은 1번만입니다. 정답은 1번. 그 다음에 19번. 다음 중 협의 소위 권리보호의 필요가 인정이 되지 않는 것은 이랬어요. 2번 문장을 봅시다. 행정청이 영업허가 신청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계속 중 사정 변경을 이유로 위 반려처분을 직권 취소함과 동시에 위 신청을 재반려하는 내용의 재처분을 한 경우 당초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그랬어요. 이때 당초 반려처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행정청이 직권 취소에 의해서 소멸이 되어 없어져 버렸죠. 그렇다면 당초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소멸이 된 것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인정이 되질 않게 돼요. 이 경우에 그 소송을 제기한 원고로서는 이제 그 후에 행해진 재반려처분 있죠. 이 재반려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로 소송을 변경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하여튼 2번 문장은 소의 이익이 없고요.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0번. 행정법의 일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 이랬어요. 1번. 행정규제기본법과 행정절차법은 각각 규제의 원칙과 그 다음에 행정지도의 원칙으로 비례 원칙을 정해놓고 있다.
그래요? 행정절차법에 비례원칙이 있고 행정규제기본법에도 규제와 관련해 가지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규제가 행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비례원칙에 관한 규정을 둬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 2번. 위법한 행정규칙에 의해 위법한 행정관행이 형성이 되었다 하더라도 행정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관행하고 달리 조치를 할 수 없는 자기구속을 받는다. 이 경우에는 자기구속이 인정 안 되죠. 그 다음 신뢰보호 원칙과 관련해서 행정청의 선행조치가 신청자인 사인의 사유나 사실은폐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라도 행정청의 선행조치에 대한 사인의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 상대방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신뢰보호의 원칙 적용될 수 없죠. 틀렸고요. 그 다음 지방의회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해서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증인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과태료의 액수에 차등을 두는 것, 증인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과태료의 액수에 차등을 두는 것을 내용을 하는 조례안, 이건 평등원칙에 위반이 되어서 무효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그래서 틀린 문장이고요. 그래서 맞는 문장은 1번만이 됩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어요.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하고 쭉 이번에 여러분들이 치른 이 서울시 구급 문제 2017년 6월 24일 날 실시된 이 서울시 구급 행정법 종료 문제를 살펴왔는데 아까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은요, 작년 서울시 구급 문제하고 비교를 해보면 한 문제 내지는 1.5문제 정도 어려웠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요, 요번에 이 서울시 구급 행정법 총론에 있어서는 합격권은요, 합격권의 점수는 90점이다. 이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5점을 맞았어도요, 아주 나쁜 점수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90점은 합격권에 이르는 점수다. 이렇게 말해볼 수 있습니다. 90점을 받아줘야 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것으로 여러분들이 24일 날 치른 그 서울시 구급 행정법 총론 문제에 관한 해설 특강을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